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생활 속 경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꿈 중에 돼지 꿈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요. 소쌤이 드디어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복권을 샀어요. 자, 드디어 복권 당첨 번호 추첨일. 자, 선생님이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무려 20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실제로는 아니고요. 자, 20억. 와, 이거 뭐 할까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 뭐, 우리의 꿈이죠. 복권 당첨. 자,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과연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이게 오늘의 우리 바로 주제이자 미션이에요. 자, 29강 복권 당첨금은 무슨 소득일까? 여기서 우리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뭔지, 그리고 소득의 유형에 어떤 유형의 소득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의 수입과 지출인데요. 여기 우리 집, 가게가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우리 가게가 있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총 금액,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총 금액이 바로 수입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나가는 총 금액이 바로 지출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수입에는 소득도 있지만은 뭐도 있냐 하면은 기타 수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수입. 소득의 유형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 기타 수입. 이런 것도 수입으로 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들어놨던 걸 인출하는 거. 뭐, 선생님, 예금 어차피 내 돈이고, 그거 인출한 것도 내 돈인데, 그럼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행에 있다가 어쨌든 우리 가게로 들어왔죠. 들어오면 무조건 수입으로 봐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수입으로 보냐면 우리가 빌린 돈,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이런 것도 수입으로 봅니다. 기타 수입으로 다 들어가요.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수입으로 봐요. 그리고 지출. 우리가 주로 지출하는 것들은 뭐 먹을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소비 지출이고, 소비 지출 말고 비소비 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수입. 수입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게가 취득한 소득, 우리가 버는 소득, 그리고 기타 수입, 방금 전에 말했지만 예금 인출한 돈, 뭐 주식 판 돈, 또는 우리가 빌린 돈,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쪽 소득, 그 다음에 지출. 지출에는 소비 지출이 있고 비소비 지출이 있는데, 소비라는 거, 우리 그 경제 생활에서 뭐 생산 분배 소비 있었잖아요. 그 소비란 건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거죠. 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효용이란 걸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게 바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은 비가 아닐 비자잖아.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아닌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뭐냐? 소비 지출 이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뭐가 있냐 하면 세금. 예를 들면 선생님은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세금은 떼놓고 나오거든. 세금. 선생님 소득세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기 싫어도. 선생님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세금.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 하면은 각종 사회보험금. 뭐 우리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야 되는 대출했으면 대출 이자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비소비 지출이에요.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은 뭐냐 하면은 나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그게 바로 나의 처분 가능 소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거기서 세금도 떼야 돼, 건강보험료도 떼야 돼, 여러 가지를 떼. 그게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의 처분 가능 소득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 하면은 소비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중에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사 먹고 뭐 옷도 사고 여러 가지로 하느라고 150만 원을 썼어.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소득의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소득의 유형. 자, 우리 소득은 크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경상소득이 바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야. 우리 가계의 소득 중에 경상소득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월급이잖아, 월급. 부모님이 뭐 달달이 월급을 받으셔. 그게 우리 가정의 뭐 거의 제일 큰 소득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근로소득이라고 불러. 근로. 일을 하고 받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우리가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거야. 우리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아요? 임금을 받죠.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야. 근데 이 임금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지. 봉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월급이라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뭐 연봉,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여금, 보너스죠. 근데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들어가. 정기적인 소득이야. 우리 상여금은 보너스 같은 거는 비정기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명절 상여금, 추석 상여금. 그러니까 매달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년 뭐 추석 때마다 주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뭐 3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여금, 보너스들도 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제공한 그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업소득. 이름의 뜻이 있죠. 사업을 한 대가야. 그러니까 여기 근로소득은 내가 노동자,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서 받은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내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해서 자영업이든 고용주든 내가 직접 사업을 경영해서 얻은 소득. 대표적인 게 이제 이윤이죠, 이윤.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소득. 자,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야, 재산. 우리 재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금융자산이 있고요. 실물자산이 있어요. 자,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자, 여러분, 자산이라는 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재산 중에는 유형,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재산이 있어. 뭐 집이나 자동차처럼. 그런 걸 실물자산이라고 하고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들이 있어요. 그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은 현금이라든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것들,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물자산에는 토지라든지 또는 건물 그리고 뭐 자동차, 핸드폰, 귀금속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토지나 건물은 어때? 움직일 수가 없죠. 요런 걸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동자가 움직일 동자인데 부동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자동차나 귀금속은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것들은 동산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소득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뭐가 발생해? 이자. 그래서 예금이나 또는 적금을 하면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해요. 이거 재산소득이야, 재산소득. 자,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물
임대료,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배당금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다 하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소득. 우리 경제에서 이전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돈이 오가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래서 이전소득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건데 정기적으로 받는 거.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기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 기초연금 같은 거야. 기초연금과 같은 각종 연금들. 우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는 게 기초연금. 그리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전소득으로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가지의 공통점은 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었어. 그러면 경상소득 말고 다른 거 바로 비경상소득이야. 비경상소득은 비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뭐 대표적인 게 경조사 소득. 경조사. 자, 여러분 경조사 중에서 경사는 좋은 일, 조사는 슬픈 일. 그래서 뭐 결혼식 같은 게 경사,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게 조사죠. 그래서 뭐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축의금을 받죠. 그런 것들. 그건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에 해당해요. 그리고 퇴직금. 내가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단 말이야.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재산.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증여라는 것도 있는데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이제 물려주는 게 증여죠.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 거의 안 되고 되더라도 뭐 한 번 되고 그렇지 정기적으로 복권 당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복권 당첨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인들 10명 중에 6명이 최근 1년 사이에 복권을 구입해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이 복권을 구입해 본 거죠. 해보고 있고. 근데 이 복권을 구입할 때 이걸 그냥 우리 뭐 여가 생활로 이렇게 재미로 또는 내가 이거 일주일 뒤에 뭐 번호 발표할 때 그걸 기다리면서 그냥 즐거운 이런 꿈을 펼치는 용도 정도로 사용을 해야지 이 복권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바치면은 그거는 당연히 패망의 지름길이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복권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로또잖아요. 근데 이 로또의 당첨 확률, 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얼마쯤?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얼마냐면은 814만 5,060분의 1이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로또 1등의 이 당첨 확률이 초등 수학에 나오더라고. 초등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걸 배우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45개의 번호 중에 1등이 되려면 6개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45개 중에 6 곱하기 나머지 44개 중에 5 곱하기 43개 중에 3 해서 40분의 1 해서 다 곱하면은 814만 5,060분의 1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은 로또를 살 수가 복권을 살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할 수 없는 게 살 수 없는 게 술, 담배 그리고 복권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복권을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설사 복권을 구입해서 당첨되더라도 그 19세 미만인 사람한테는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권 진짜 확률 낮잖아요. 이 낮은 거에 나의 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권이 되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복권에 당첨되면 뭐야? 행복한 거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복권처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조금 더 가꾸고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게 바로 복권, 그게 바로 여러분 복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재미로,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재미로 하시고 여기에 절대 나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이 사례들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회사원인 아버지가 받은 월급. 무슨 소득일까? 월급. 바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았으니까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받은 주식 배당금. 주식이라는 재산에서 발생한 거죠. 재산소득. 그 다음에 제과점을 운영하는 누나의 이윤. 그러니까 내가 사업체를 경영해서 받은 거둔 소득이니까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받으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이전 소득이죠. 생산에 직접 참여한 대가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그리고 고등학생이 내가 글짓기 대회에 입상해서 상금을 받았어. 근데 이거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지. 이것은 비경상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가 다 경상소득이고, 그래서 이 가정의 경상소득은 550만 원, 비경상소득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엥겔 지수라는 걸 좀 볼게요. 엥겔 지수. 자, 우리 엥겔 지수 시사적으로 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엥겔 지수라는 말이 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엥겔 지수는 뭐냐? 일단 엥겔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이것은 그 1857년에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엥겔이라는 사람이 가계의 지출을 어디에다 과연 돈을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였냐 하면은 저소득 가계. 그러니까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가계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엥겔의 이름을 따서 엥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식료품비라는 거, 먹는 거랑 관련된 거는 우리 아무리 소득이 작아도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 밥은 해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소득이 작아도 막 줄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상당액을 먹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반면에 고소득 가계면은 우리 아무리 뭐 잘 산다고 하루에 뭐 8끼, 9끼, 10끼 먹진 않잖아요. 물론 좀 더 좋은 재료는 쓰겠지. 식료품비 액수 자체는 커지겠지. 하지만 자기가 소득이 많은 것만큼 식료품비로 그렇게 많은 비율을 지출하진 않는 거야. 그래서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엥겔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엥겔 지수라는 거는 가계의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을 바로 엥겔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즐거움 중에 진짜 먹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지만 우리 먹는 거랑 관련된 TV 프로그램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엥겔 지수가 높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TV에서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7월에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됐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대요. 최고치. 얼마였냐면 13.3%였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엔겔 지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가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은 엔겔 지수는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야.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우리 소득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왜 엔겔 지수는 최고치를 찍었을까? 그 이유가 참 요즘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코로나19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랑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코로나19와 식자재 가격 급등 이 두 가지라는 거야. 일단 식자재 가격이 급등했어요. 뭐 대파 가격, 양파 가격, 달걀 가격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 대파, 양파, 뭐 달걀 이런 것들이 식료품 가격이니까 그게 높아지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코로나19랑 이게 관련되어 있을까? 일단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 외식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하죠. 대부분 집에서 밥을 먹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 식료품비에는 여러분 식료품비에는 외식하는 비용 이런 건 빼요. 치킨 배달 시켜 먹는 것도 빼요. 여기서 식료품비라는 건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식자재의 가격을 말하는 거야. 집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밖에서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료품비의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 선생님이 신문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학생들이 등교 말고 원격 수업도 많이 했었잖아요. 원격 수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원격 수업을 선생님이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울컥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 이제 학교에 안 가는 거잖아.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식자재 같은 걸 구입해서 여러분 밥을 주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집에서 식자재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식료품비의 지출 비중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러한 신문 기사도 났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저축과 투자를 볼 거예요. 저축과 투자. 자, 저축. 자, 여러분. 우리 저축이라는 거, 우리는 저축하면 뭘 생각하냐면 은행에 돈 갖다 넣는 것만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 중에 지출하지 않고 남은 건 다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출에는 비소비 지출도 있고 또 소비 지출도 있는데 어쨌든 내 소득 중에 쓰지 않고 남은 건 다 저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은행에 갖다 넣어도 저축이지만은 은행에 예금을 해도 저축이지만 내가 그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저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돼지 저금통 속에 있어도 저축이고 돼지 저금통 속에 안 넣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저축이에요. 네, 여러분. 이 저축이라는 거는 왜 할까요? 영원히 모아서 내가 죽을 때 싸지면 지고 가려고가 아니지. 결국에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는 바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지출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 그게 바로 저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 증식을 위해서 뭔가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서 수입을 얻는 건데 내가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자죠, 투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야? 결국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는 저축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지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자산을 불리는 거지. 내가 일단 비소비 지출은 아니죠.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는 게 아니잖아.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것들은 투자는 저축의 일종으로 봐야 돼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구입하는 건 우리가 소득 중에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도 저축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우리 가게에서 이야기하는 투자는 이런 거야. 나의 가치 증식을 위해서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구입해서 수입 얻는 거.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생산에서 말하는 투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산에서 말하는 투자는 이런 거야.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은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자본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원자재 또는 기계, 공장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생산에서 말하는 투자. 이게 실은 경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투자예요. 근데 우리 가게에서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나의 자산을 불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돼지꿈 꼭 꾸고 싶어요. 복권 당첨 꼭 되고 싶어요.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무슨 소득으로 들어가냐? 바로 비경상소득이죠. 일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자,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0강에서는 신용이 돈이라고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